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비관론자와 폭락이를 위한 이야기, 부동산과 돈의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영상은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폭락론자가 아니더라도 이 부동산과 돈의 메커니즘을 알고 여러 가지 투자 활동에 도움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면 좋은 과거 업로드 영상, 제가 이제 추천하는 영상들인데요. 자, 이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영상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내용, 화폐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은 좀 더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3기 신도시 발표, 파주와 일산이 떠들썩하다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파주와 일산 지역 사람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하라면서 데모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는 것일까? 바로 집값 떨어져서 화났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더 떨어질까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출퇴근이 더 힘들어질 거라서 화가 나는 겁니다. 아직 2기 신도시에는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고 이 앞쪽에 대량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서울보다 더 멀리 있는 일산이나 파주 같은 곳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가 같이 예정된 하남의 경우에는 의외로 조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조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3기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서울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자, 이것도 참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추론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본 요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상승을 하는 요인은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유동성 증가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확대, 그리고 추경을 통한 돈풀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사람들의 소득 향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한다는 겁니다. 자, 소득이 향상된다는 말은 구매력이 향상된다는 거고요. 자, 이것은 넓게 본다면 유동성 증가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자,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소득이 향상해도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게 됩니다.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고 내년에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사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선순환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유동성 증가라는 겁니다. 자, 유동성 증가라는 말은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화는 많을수록 이렇게 가치가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죠. 자, 반대로 재화가 적을수록 가치는 높아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당연히 이 부동산 가격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바로 돈, 화폐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현재 화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느냐? 바로 정부가 이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고 있는 거죠. 즉 인위적으로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가 절대 가치를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동적이라는 걸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겁니다. 자,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말과 동의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자, 물가 상승률이 2%다라고 말하면은 돈의 가치가 2% 하락했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미국의 목표 인플레이션은 2%, 우리나라도 2%로 잡고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율이 1%도 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노력 중이라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IMF의 권고가 있었죠. 한국의 금리 인하를 하기를 바란다. 왜? 지금 한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 즉 시중에 화폐량을 늘려서 돈이 돌게 만들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권고했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말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과 동의하기 때문에 향후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확대는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 돈의 가치가 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와 유동성 화폐 가치의 관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부동산과 화폐 가치의 속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이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자, 부증성이 뭐냐? 자, 부증성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없다는 성질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똑같은 땅, 똑같은 입지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한 입지에 여러 집이 있는 거죠. 사실 아파트 한 동에 똑같은 위치에 자, 층이 다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은 유사한 입지에 여러 집이 있는 것이고 그 층마다 사실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동산의 부증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파트에 여러 집을 짓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땅에 여러 집을 지어서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속성,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자,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이거는 모든 재화에 통용되는 기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서울 수도권에 30만 호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그러면 파주와 일산 사람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파주와 일산보다 더 좋은 입지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즉, 공급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우려가 있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모든 재화에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동성 증가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동성 증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호재로 인식이 되느냐? 유동성 증가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거죠. 즉,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보다는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제가 밑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처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돈 100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통화량이 2배가 된다면은 돈의 통화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유동성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2019년 현재 정부가 대출을 최대한 규제를 하고 있죠. 자, 대출을 규제한다는 말은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인 유동성을 억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인 억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동산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바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향후에 내년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당연히 1억 1천이나 1억 2천이라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죠. 자, 이와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자,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손실 회피를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손실을 보고 급매를 내놓게 되는데, 자, 이렇게 급매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또 사람들은 급매를 잡으면은 자기가 또 손실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급매마저 피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급매가 또 급매를 부르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악순환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폭락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폭락론자들은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예상했던 상황이 오지 않고 있다는 거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듯이 부동산도 사고 파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가격이 올라가는가? 사실 내려가는 집도 있는데 그런 집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부증성, 희소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 군데 집을 때려 지으면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마찬가지고요. 강원도, 경북 이런 데 빈 땅, 논밭에 다 때려 지으면 되죠. 자, 그런데 때려 짓는다고 서울 집값 잡힙니까? 아니죠. 자, 30만 호를 전부 강남에 때려 박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강남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강남 집값 잡겠다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강남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강남에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집의 위치는 어디인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가까운 곳 또는 일자리가 많은 곳을 선호하게 되죠. 소위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학군이 좋은 것을 또 선호하게 되고 교통도 좋은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곳에 갖춰져 있는 곳, 바로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되고 이런 제한된 상품은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현재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5분위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아졌고, 자, 지불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해도 충분히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특정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주변 지역에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변 부동산에도 가격이 영향을 주게 되고, 자, 상승이 상승을 부르고 여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집값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집값은 안 떨어지고 올라야 되냐? 자동차는 1년만 지나도 크게 떨어지는데 그게 정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자동차는 좀 전에 말했듯이 감가상각이 큰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과 자동차의 중요한 차이는 자동차는 그 재료만 공급이 되면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희소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골동품이나 예술품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자, 희소 가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초 가격보다 나중에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희소성 또는 부증성, 늘어날 수 없는 요소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원할 때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물건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명이 달려들면은 처음에 1이었던 가격이 두 번째 사람이 2를 부르면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이거 사겠다고 해서 3을 부르면은 가격은 3으로 높아지는 거죠. 중요한 속성, 희소
희소성과 부증성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돈의 가치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동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자, 인플레이율이 몇 %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돈의 가치가 또 그 몇 %만큼 하락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자, 부동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부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의 가치는 큰 훼손이 없다는 인식이 있죠. 바로 자산 가치를 보존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부증성과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은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기 주기에 따라서 약간의 등락이 있을 뿐이죠. 예를 들면은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경기 침체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서민층만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층 입장에서만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거지 고소득자들은 경기 침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IMF 때나 아니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가 바로 경기 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파주와 일산이 망했다고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입지에 바로 대규모의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가격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왜? 하락이 예상되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손실 회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런 악순환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일어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동산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바로 부동산은 부증성과 입지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입지란 무엇이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직주 근접, 그리고 학군, 그리고 교통, 이런 것들의 가치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재가 있는 지역, 향후 개발이 되어서 미래에 성장할 만한 지역이라고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은 사람이 살기가 편리하죠. 자, 사람이 살기 편리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은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고요. 자,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가격 상승이 되는데, 자, 이때 실거주자들도 가격 상승에 일조를 하게 되지만 투자자들, 소위 투기꾼들이 이제 가격 상승을 주도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본질 가치보다 높아지는 가격 버블이 형성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는 절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재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자, 주변에 공급이 없거나 이제 공급하기가 힘든 지역, 적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재가 없는 지역이 가격 상승에 유리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 되새겨야 할 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압도적으로 앞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매수 심리가 과열이 돼서 버블이라고 부를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가치에 걸맞는 가격으로 하락하거나 심리가 더 위축되면은 그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불과 4, 5년 사이에 부동산이 4배 이상 상승을 했죠. 자, 평균적으로 4배 상승했다는 거는 특정 지역 부동산의 경우에는 10배까지 상승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버블이라고 부르지, 여러 가지 각종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 스스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얼마의 가격이 그 가치에
걸맞는 가격이냐라는 게 의문이 됩니다. 사실 얼마가 그에 걸맞는 가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나라마다 다 가격 가치가 다르죠. 그 다음에 입지마다 가격과 가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치를 책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PIR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100% 맞을 수는 없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과거에 얼마였다는 거에 얽매이는 거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런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화폐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폐의 공급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부동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자가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과거의 저점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 돈의 가치는 고정이 아니라 항상 하락합니다. 그래서 작년 가격이 올해 가격보다 쌀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5년 전, 10년 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폭락론자들이 5년 전에 이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10년 전에 이 가격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세요. 우유값, 짜장면값만 비교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거 5년 전, 10년 전 가격으로 얽매이면은 결국에는 평생 남 탓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가격이 보였다. 자, 5년 전 가격까지 왔다. 그렇다고 뭐 살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두 가지입니다. 자, 천운으로 진짜 뭐 금매가 나오거나 그 지역에 갑자기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가격이 급락했는 경우, 아니면은 망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지역입니다. 대다수가 이 망하고 있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가격이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망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가격이 일정 부분까지 떨어지면은 반등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런 지역에서 내가 집을 사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내가 그런 지역에서 살 이유는 없겠죠. 자, 그래서 첨언하자면은 지금 부동산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영상에서 핵심은 바로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심리가 과열되면은 가격이 가치를 넘어설 수도 있고, 심리가 위축되면 가격이 가치를 훨씬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싼 가격에 매집을 하는 게 좋다 싶으면은 심리 위축된 지역에서 싼 가격에 사면 되는 거고, 자, 불타기를 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매수하는 게 답이겠죠.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가치에 걸맞는 가격이 책정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지역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자, 뉴스와 그래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IMF 한국의 사실상 금리나 유동성을 증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5월 14일이죠. 청와대가 재정 확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월 21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돈을 풀겠다는 거죠. 바로 5월 20일 기사입니다. 자, 줄줄 새는 버스 지원금이 1조 원이나 지원됐는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답니다. 어딘가로 흘러 들어갔겠죠. 자, 5월 21일 기사입니다. 자, 집값 때리고 때려도 강남에 이어서 강북도 고개 쑥. 자,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5월 21일 기사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시중 통화량의 변화입니다. 시중 통화량은 지금 97년 IMF 이후에 한 번도 하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2018년에는 역대 최고치로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의 가치는 역대 최고치로 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자, 소득 분위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입니다. 자, 소득 4분위와 5분위, 자, 한 달에 가계 소득이 930만원 또는 550만원이 넘는 가구들은 소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분위는 바로 서민층, 소득 1분위와 2분위입니다. 자, 소득 1분위의 가계 평균 소득은 123만원이고 소득 2분위의 평균 소득은 277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소득이 무려 17%, 또 마이너스 4.8%나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힘들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용인할 수준이고요. 지속적으로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으로 가격이 나온다면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라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대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물론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가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